지금 월세를 그게 큰 힘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럼 그거 좀 물어봐도 돼요? 네, 그럼요. 그래도 첫 번째 집 할 때 한번 네. 나를 부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걸 꼿꼿이 혼자 잘했어 아주. 그냥 술술 잘 풀려가지고 좀 막히는 게 있으면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위반 건축물 전문하냐 선생님? 방화도 받았죠? 거기도 위반이에요. 서울은 다 위반이고. 요새 영상을 하나도 안 찍었거든요. 네. 영상이 계속 올라오던데. 나는 항상 저장을 좀 해놔요. 나 맨날 올리니까 없으면 안 되잖아. 나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손님도 이렇게 좀 가끔 와야 돼.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올 때 한꺼번에 와. 그래요? 낙찰하고 비슷해요. 낙찰도 한꺼번에 되잖아. 안녕하세요, 작가 반재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제 사무실에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누구보다 요새 시간이 가장 많은 선생님 그쵸. 나이대에서 가장 시간 많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귀한 시간을 쪼개서 저 같은 사람한테 또 찾아온 이유가 궁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선생님 얘기 듣기 전에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고 근데 아까 시간 많다고 얘기했던 게 지금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 중이어서 한 1년 동안 시간이 좀 생겼나 봐요. 지금 6개월 정도 썼고 1월에 또 애가 태어나요, 둘째가. 아 그래? 네. 경사가 많네. 둘째 육아휴직을 또 6개월 쓸 예정이라서. 아 원래 6개월이구나. 네. 더 되는데 급여가 좀 많이 나오는 기간은 6개월. 아 그렇구나. 그것만 쓰려고. 그 얘기에서 선생님도 누구보다 사리 분별이 확실하구나. 네. 어떤 게 나한테 더 득이 되는 건지 확실히 무게를 잴 줄 아시는 분이구나라는 냄새가 납니다. 네. 35살이고요. 3월에 강의 들었고 4월에 끝났죠, 강의가. 그렇게 해서 지금 경매를 시작한 지 그때 뭐 경매 경험은 없었던 없었어요. 거죠? 아예 없었어요. 그럼 저 만나고 경매 시작한 지 7개월? 네, 그 정도. 7개월 네. 만에 지금 낙찰을 3건. 3건! 야, 그래도 7개월에 3건이고, 이따가 자세히 좀 여쭤보겠지만, 네. 건건이 덩치가 작은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은 게 하나가 있죠. 아, 그래? 파주께. 아, 파주가 내가 생각이 안 네. 나네? 파주에 1, 2번은 생각이 나네. 화곡동이랑 방화네. 투룸인데 제가 파주 거를 입찰을 파주 많이 어디야? 갔거든요. 파주역 쪽에. 멀리 갔네. 파주역 쪽에 역세권이야? 역세권이고 3룸짜리 되게 경매 많이 나오는 단지가 있었어요. 대규모 빌라가. 그쪽 그거 많이 나오죠. 진짜 많이 넣었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투룸을 이거 네. 가는 김에 이거 한번 넣어보자. 아, 넣었는데 걔만 됐죠. 항상 그렇더라고. 네, 걔만 됐죠. 제가 요새 입찰 진짜 열심히 다니거든요. 네. 근데 어제도 아슬아슬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도 드는데 선생님 그래서 낙찰 받은 게 3개 그러면 시작한 지 한 7개월 만에 세 채 낙찰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또 경매를 시작한 게 특별한 계기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생각나는 게 선생님 보강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첫 수업을 네. 나랑 둘이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강의를 한 번 빠지셔가지고 네. 제가 그래서 둘이 얘기하면서 동질감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네. 월급이 밀리고 있다는. 이따가도 네. 제가 좀 자세히 여쭤보겠지만 회사를 다니시다가 월급이 연체돼서 네. 제가 그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선생님 오신다 네. 그래서 네. 월급 연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많지 않죠.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 좀 들어요. 아 그런 거 표정을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긴 한데 시련이라기보다는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없어? 난 되게 스트레스는- 괴로웠는데 큰 스트레스는 없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갈림길에 놓인 거예요. 회사 일이 이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인 수입을 알아볼 것이냐. 그전에도 뭐 자영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를 일한 적이 많았고 월급을 따박따박 들어오는 직장 자체가 여기가 2번째였는데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항상 수입이 들쭉날쭉했었어가지고 충격이 좀 덜했다는 생각도 드네. 네. 그래서 좀 안정적인 금액이 들어오는 걸 원했죠. 그때쯤. 선생님도 네.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또 부동산 업에도 네. 계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거기도 성과에 따라서 급여가 네. 책정되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당분간은 또 아기도 있고 하니까 회사원으로 다닌다는 거는 큰 돈을 벌겠다 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꾸준한 안정성 있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자라는 생각으로 취업을 하셨는데 들어가자마자 또 월급이 3개월 있다가부터 밀렸죠. 나도 한 2달인가 아, 만에 진짜요? 밀렸거든요. 그때 나는 학생 있다가 바로 첫 직장 네. 아, 들어간 진짜요? 거여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선생님은 그래도 내가 이거 아니면 먹고 네. 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이거밖에 없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셨다는 생각도 드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이제 외벌이었으면 되게 부담되고 빨리 액션을 취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와이프가 잘 벌고 있어가지고 또 이번 달부터 와이프가 육아휴직 들어갔어요. 아, 같이 출산을 한 달 남겨두고 있으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생각도 되게 드네요. 그리고 아까 운명의 갈림길이라는 단어도 써주셨는데 거의 뭐 10년 넘은 일이긴 한데 그때 월급 안 나왔었던 일이 제 안에서는 되게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되게 평탄하게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취업하기 전까지 남들하고 똑같이 학교 다니다가 그냥 어중간한 대학교 들어가서 취업도 제 나름대로는 잘 들어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 안에서는 첫 시련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그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가를 고민 많이 하다가 결국에 경매를 저도 시작을 한 계기가 된 건데 지금 와서 내가 그때를 돌아보니까요. 선생님 온다고 해가지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주류, 항상 선생님도 이 월세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입찰장 가면서 많이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포지션은 굉장히 비주류 포지션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부동산 업에 계셨으니까 월세 쪽보다는 전세나 아니면 시세 차익 쪽에 손님들도 더 많지 않았을까? 부동산 안에서도 주택을 월세로 갖고 가자라는 포지션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건 선생님도 7개월 동안 직접 투자를 해보면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입찰하는 것도 선생님 포지션이 명확했다고 난 느껴져서 네. 약간 일반 물건 아니고 좀 하자 있는 거 좀 공략한 게 있잖아요. 거기서 좀 맛을 봤잖아, 실제로. 그렇죠. 그게 일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물건 아니야? 그렇죠. 하자가 제가 있었으니까. 서울에 빌라를 저렴하게 가질 수 있는 그렇잖아. 유일한 그거였죠. 우리는 이 안에서 소수의 입장으로 취하다 보니까 그 세상을 보는 관점도 크게 다수가 보는 관점하고 소수가 보는 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수의 관점은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특히 그 관점에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자가 프로이트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이론대로 저는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프로이트 관점은 원인과 결과야. 어떤 일이 있었으니까 이 결과가 벌어진 거야. 특히 의사나 과학자들이 프로이트 관점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제 아이가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아이가 임파선이 부었어요. 열이 계속 나가지고 입원을 하게 된 건데 그것도 프로이트 관점으로 무리를 한 거야. 지나치게 면역력이 약화됐을 때 면역 반응이 극대화 돼가지고 너무 과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오히려 열이 안 떨어지는 네. 원인이 피곤하게 무리했기 때문에 결과로 벌어진 게 고열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월급이 안 나왔을 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내가 과거에 좀 더 열심히 할 걸. 아니면 괜히 내가 건설 쪽에 와가지고 건설 경기 안 좋은데 이런 회사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진 거야. 자책을 하게 되게 쉬운 느낌이 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 생각의 관점도 뭐 당연히 동의는 하는데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 덕분에 당연히 지금 벌어진 것도 정확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내가 선호하는 세상의 관점은 뭐냐면요. 아들러 관점인 것 같아요. 미움받을 용기 쓰신 분이. 그렇죠. 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나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 어떤 관점이냐면 프로이트는 과거에서 현재를 갖고 오는 거야. 근데 아들러는 미래에서 지금을 갖고 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 사람이야. 우리가 좋아하는 월세가 얼마가 될 거고 부자가 될 거고 부자가 될 사람이니까 지금 나한테 시련을 주는 거야. 왜냐면 내가 계속 회사만 다녀서는 내가 생각하는 점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이 시련을 지금 만들어줘서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관점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가 맞냐 틀리냐 이런 관점보다 나도 그 월급이 안 나오는 내 삶에 시련이 있었으니까 그때 방향을 돌릴 수 있는 180도 돌리지는 못했지만 조금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갈림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갈림길을 내가 회사만 꾸준히 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 월급이 안 나오니까 월세도 한번 내가 선생님 나이도 젊은데 한 월세를 좀 받아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그렇죠. 회사의 시련 때문이 아니었을까? 회사 안 어려워졌으면 굳이 선생님 선생님을 아내분도 만날 일이 그럴 수도 없었을 있지. 거죠, 아마도.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그때 당시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선생님 뭐 지금 과정 중에 있긴 하지만 그거 덕분에 내가 경매를 배우게 된 거고 월세도 지금 3개나 나오는 거 그리고 아까 살짝 얘기하셨지만
못 이뤘던 한 번 쓴맛을 봤던 공인중개사도 1차를 지금 합격했다라는 것도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그때 상황이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저도 체불된 지 1년 좀 넘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앞으로 할 것만 생각하고 있고 못 받았던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있어요. 더 벌면 된다. 저는 3년 갔거든요. 아 진짜요? 네. 엄청 오래 붙으셨네. 근데 상황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월급 밀리는 회사에 선생님뿐만 아니고 저 경험도 그렇고 다른 분들 교육생분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선생님도 한 1년 정도 밀렸으면 1년 연속으로 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야? 연속으로 밀려. 연속으로 밀렸어? 한두 달 빼고. 첫 한두 달은 뭐 일주 이제 늦게 주다가. 야, 그런데도 남아있단 말이야? 지독한 사람이네. 저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기간 동안 반달치 주고 한 달 밀리고 한 달치 주고 2달 밀리고 굶지 않을 만큼 급여를 줬다라는 느낌까지도 그때 당시엔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사람들 다 나갈까봐 어떻게든 조금씩은 줘야지 직원들이 유지되지 않나라는 이 삐딱한 생각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처음엔 직원이 20몇 명이었는데 대여섯 명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머리를 썼다라고 생각도 드는 게 육아휴직 상황도 네. 실제로 되는 거니까 육아휴직을 하면 정부의 지원이 나오는 건가? 급여의 일정 몇 %를 정부에서 좀 주죠.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그럼 회사도 좋은 거고 선생님도 스트레스가 좀 덜한 거고 이제 시간도 확보해 놓고 돈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는데 갑자기 네. 규제가 터져서 좀 더 하려고 했더니 규제가 터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좀 고민이 생겨서 찾아오신 거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 한번 하기 전에 선생님 지난 7개월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7개월 동안 하면서 3개 낙찰을 받은 거고 2개가 서울, 네. 하나가 1번이 화곡동 받은 거고 네. 2번이 방화동 맞나? 2번이 파주, 3번이 그거구나. 3번이 방화동인데 거의 며칠 차이로 받았어요. 한 비슷하게. 한 개. 그래서 수도권에 서울에 2개, 파주에 하나 네. 이렇게 3개 받은 건데 실례가 안 되면 거기서 총 받는 월세는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세 채에서 총 월세가 235만 원. 235만 원. 그래도 7개월 동안 235만 원이면 훌륭한 성과가 아닌가. 지금 육아휴직으로 월급 받으면서 235만 원 매출 분명히 선생님 살아가시는데 큰 보탬은 되지 큰 않을까. 보탬이죠. 최근에 더구나 월세로 옮겼기 때문에 선생님이 네. 거주지를. 네. 그것도 이따가 자세히 여쭤볼게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매출이 아니고 순월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대출 받은 게 개인 대출도 있어요? 다 개인 대출. 다 개인 대출이야? 그러면 다 원금하고 이자. 이자가 다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드네. 그럼 235만 원에서 원금하고 이자를 다 제외하면 순월세는 얼마나 될까? 순월세 지금 122만 원. 122만 원! 7개월 동안 122만 원. 그래도 한 120만 원 돈의 순월세 만든 거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지방이나 아니면 수도권 외곽 쪽만 낙찰받은 게 아니고 또 서울 쪽에도 낙찰을 받은 거면 그 안에서도 수익률도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은 수익률이 좋아요. 느낌도 좀. 서울 것들도 다 오! 20% 초중반? 파주가 오히려 파주가 그 정도 오히려. 다 비슷해서 3개 다 해도 뭐 25% 정도 돼요 지금.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네. 물어봐도 돼요? 네. 그럼 원금하고 이자 내는데도 절반이 더 남네? 한 개는 1년간 이자만 내는 거라 내년 5월부터는 원리금으로 바뀌어서 한 10만 원 정도 줄 거예요. 10만 원 정도 줄여도 그럼 딱 반대 반이네. 네, 거의 반반. 소득이 반이고 원금 이자가 절반 정도 되는 거면 비율이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사업자 대출하면 이자만 내는 거긴 하지만 선생님은 다 원금 이자 내는 거니까 오히려 그게 더 안정성에선 유리하지 않을까? 총 235만 원 월세에 순월세가 122만 원인데 단기간에 세채 한 100만 원 초반 월세를 만들었다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선생님 돈이 원래 많은 집안 사람인가 금수저인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또 투자금도 되게 궁금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세채 하는데 선생님 들어간 순 투자금도 혹시 나올까요? 투자금은 4,900만 원. 4,900? 한 5,000 들었다고 치면은 거의 한 1,700? 1,600? 한 채당. 그렇죠. 그럼 한 근데 1,600, 화곡동이 1,700. 제가
보증금을 작게 받았어요. 또 1,000만 원 받았어요. 거기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간 거. 거기가 2,300 들어갔고 나머지들은 뭐 1,000만 원 초중반대. 이 월세 현금 흐름 투자의 저는 가장 큰 장점이 이거 같아요. 내가 세 개를 해보니까 평균 한 1,000만 원 중반 돈이면 한 채를 할 수 있겠구나의 계산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계산했죠. 앞으로 내가 갖고 있는 돈이랑 그 낙찰받은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한 또 1년 정도 더 하면은 또 얼마 정도 월세를 만들 수 있겠구나 계산이 된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규제가 터지자마자 애기 봐야 되는데 또 찾아온 거 아닌가? 더 해야 되는데 대출 규제가 나오니까 불편하다 생각이 좀 그렇죠. 들어서. 제가 6월달까지 열심히 하다가 7, 8, 9, 10을 거의 입찰을 안 갔죠. 아예 안 봤죠. 그때는 왜 안 본 거야? 한창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 그때 수업 네. 끝나고 나서부터 입찰도 바로 갔었고. 7, 8월달은 그 사이에 일이 좀 바빴고 9, 10월달은 제가 공중에서 공부를 했죠. 그 사이에 규제 터지는 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초조해 하고 있었겠네. 네, 하나씩 터지니까. 일단은 시험 끝날 때까지 해놓고 좀 지켜보다 하자. 10월부터 하자. 11월부터 하자. 그래서 11월이 됐죠. 지금. 근데 규제가 점점 세져가지고. 네. 이거 어떻게 하나. 답답했을 사실 수도. 돈 다 못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 투자 좀 하려고 거주지까지 옮기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거주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도 사회생활을 그래도 꽤 하셨으니까 모은 돈도 있는데 결혼하고 이러면 또 돈도 많이 나가고 애기 키우면 소비가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생님도 특별하게 방향을 모색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결혼하시고 거주한 거는 어떤 형태인지 여쭤봐도 돼요? 전세로 계속 살았죠. 원래 전세로 거주했어? 처음에는 서울 구로. 선생님도 이쪽에만 있었네? 네. 그다음에 광명으로 전세를 또 갔죠. 금액 처음에 좀 여쭤봐도 첫 집 구로에? 한 3억 됐나? 신축 빌라. 그때는 빌라로 간 거야? 네. 3억에? 그러면 이때 이거는 선생님 모은 돈도 있을 건데 그때는 전세자금 대출이 좀 있었겠어요? 그쵸. 그때 신혼부부 대출 받아서 거의 80% 대출. 그래서 열심히 또 그 아내분이랑 또 돈 모아가지고 광명으로 네. 또 전세로 4억짜리로. 저 만났을 때는 그 집에 있었던 네. 거잖아요. 네. 전세로. 맞아요. 그래서 좀 여기는 아파트로 간 네. 거예요? 네. 더 좋은 데로 왔네요. 집 컨디션도 그렇고. A가 생겨가지고 첫 집에서. 평수가 좀 커져야 되는 첫 집이 거예요. 작았어요. 그때 수업 들었을 때는 여기 광명에서 전세로 계셨었는데 네. 요것도 대출이 좀 있었을 거잖아요. 전세자금 많았죠. 대출이. 근데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면은 투자하는데 집을 늘려가는 네. 데는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개인 대출이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그 부분도 좀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선생님 덕분에 돈을 좀 벌었죠, 제가. 제가 공부한 바로는 있는 상태에서 경락자금 대출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바로 대출을 상환해버리고 경매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첫 번째 왔을 때 안 해도 된다 그러셔가지고 그냥 만기 될 때까지 있어도 된다 하셔가지고 제가 시간을 좀 벌었죠. 전세로 광명의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서 전세 자금 대출은 있었지만 투자금도 그때는 조금 있었던 거네. 있었죠. 왜냐면 전세자금 대출이 신혼부부라 이자가 되게 싸요. 저리로. 3억 받아도 한 달에 5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괜찮네. 그럼 갚는 게 아깝다라는 생각까지도. 그렇죠. 갚는 게 아까웠는데 경매를 하려면 갚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가슴 아프지만 갚고 어쩔 수 없이 갚고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전세 자금 대출 만기가 계약 기간에 맞춰 돌아오니까 그때 당시에 만기 일정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7, 8개월 남았어. 그래서 어차피 은행한테 안 걸린다. 체크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 해서 선생님은 바로 갚지 않고 그냥 미룬 거네. 안 갚는다기보다. 네, 미룬 거죠. 밀어서 그 7, 8, 그 기간 동안 딱 갖고 있는 투자금으로 세채를 한 거네. 세채한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게 있는데 어차피 옮기셨으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데 교육생분이 한 두세 달 전인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분도 고민하잖아. 그럼 주택이 생기면 전세자금 대출 갚아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또 찾아낸 거야. 이금융은 주택이 있어도 해주는 데가 있대요. 아 진짜요? 네, 전세자금 대출은. 근데 금리가 비싸지. 뭐 금액대마다 좀 다르겠지만 경매를 할 거면 또 대출이 많아지면 안 좋으니까 그건 그래요. 아예 월세가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어쨌든 DSR을 깎아먹고 네. 있으니까 선생님 또 개인 대출 받을 때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싸리 시원하게 전세자금 대출은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밀어놓고 우선 투자를 먼저 했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급한 불은 전세자금 만기 도래가 아니고 월급 연체가 더 급한 부분이니까 빨리 월세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때 선생님 회사 다니면서 그리고 핸드폰으로 일했죠. 일하면서 입찰장에 네. 가서 거의 그래도 일주일에 뭐 그래도 한 번씩은 꼭 갔던 두세 번씩 갔어요. 일주일에 네. 열심히 했구나. 진짜 진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맨날 최저가니까 약간
약간 시간 낭비하는 느낌까지도 들잖아요. 폐차를 너무 많이 하면. 네. 제가 지금 딱 그래요. 지금 폐차를 저도 한 3개월 동안 맨날 한 건 아니지만 규제 터지고 나서는 제가 원래 선생님 만났을 때는 입찰을 그렇게 안 했어요. 두세 달에 한 번 갔어. 근데 요새는 뭔가 좀 싸져서 많이 가시죠. 요새 그쵸? 요새 사이트 좀 봤어? 네, 봤죠. 유찰이 그때랑 분위기가 완전 달라. 반값이 너무 많아요. 반값이 아까울 정도야. 네. 아, 이거 반값인데 이거 지금 들어가야 되나? 아까울 정도야.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 그때 폐찰도 많이 하면서 그래도 단기간에 성과가 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은 그 전세로 살고 있던 아파트는 어떻게 지금 바꾸게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전세는 이번에 만기 때 다 대출 상환했고, 그 다음에 바로 옆 아파트로 이제 월세로 갔죠. 아, 월세로? 그러면 월세로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비용에 있어서는 조금 전보다 올라갔을지 몰라도 네. 전세 대출을 미룬 투자금으로 순월세를 122만 원 만든 걸로 충당을 하면 남는 게 더 크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저는 기분이 좋은 게, 이전에는 대출 이자를 한 60만 원 냈다 치면 지금 월세면 플러스 100만 원이 더 넘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말 한 김에 이거 예민한 거 아니었어? 5천에 지금 170. 야, 비싸다. 비싼데 저희가 되게 아끼고 잘 사는데 이제 애가 2명이잖아요. 근데 방 2개짜리로 가자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애기 혼자 있어도 2개짜리는 좁은데? 거기다가 지금 어린이집이 시립이라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를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철산역에 구축 아파트 가면 5천에 100만 원짜리, 5천에 뭐 8, 90짜리 많아요. 진짜 가고 싶은데 그런 데로. 그러면 마음이 좀 놓이는 게 있지. 네. 남자 입장에서. 근데 여기는 거기보다 거의 뭐 8, 90만 원 비싸니까. 근데 요거 하나만 내가 양보하고 어차피 월세 요거 120만 원 남는 것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됐어요, 다행히. 그러네요. 신축이겠어요. 거기 계시는 곳이. 거의 신축. 그쵸. 그러면 신축 아파트를 만약에 내가 선생님 이 투자를 안 하고 모아가지고 무주택자 요건으로 분양을 받는다거나 네.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 아파트 시세가 못해도 10억 이상은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9억 정도 하죠. 그러면 거의 10억 정도 가까이 하는 거네. 저도 다 계산해봤죠. 그러면- 하는 순간 그렇지. 노예가 되는 거예요. 30년짜리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매월 그치. 200만 원 돈으로 내야 원리금 상환하면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년 후에 남는 거는 집 한 채. 그때는 완전 구축이 된 그렇죠. 썩은 썩은까지 올라도 30년 지나면 이제 9억이지 뭐. 그것도 뭐 나쁘다는 생각이라기보다 시간적으로는 더 불리할 것 같고, 내가 대출을 생애 최초 받고 하면 70%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30년 동안 갚게 되면 오히려 회사에 더 매이는 거는 크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다 포기해야 되죠, 웬만하면. 그렇죠. 회사에 묶이고 일단은. 그러니까 그 포기한다는 단어를 들으니까 옛날 과거 생각이 갑자기 좀 나는 게, 저도 이 투자를 하면서 희망이 좀 생겼던 게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 회사 그만둘 때 고민했던 게, 저는 애기 태어날 때쯤에 회사를 그만뒀던 건데 애기 나오면은 이거 회사 그만둔다고 말을 못 할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선수를 쳐놓고 3개월 정도 해보고 잘 안 되면 나는 뭐 재취업을 하겠다라는 와이프가 동의를 해줘서 그렇게 했던 건데, 만약에 매달 내가 사는 집에서 원금이자가 뭐 한 200만 원 돈이 나간다고 하면 내가 잠깐 한 3, 4개월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 멈춰볼게, 회사 좀 펴볼게 라는 말을 입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도 들어요. 힘들죠. 나가야 정- 될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그 정신 나간 사람이지. 뭐 굉장히 무책임한 가장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저도 회사 그만둘 때 회사 월급 이상을 저도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영원히 이렇게 살아가겠다가 아니고 한번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애기 태어나면 더 못하니까 딱 3개월만 해보자 했던 게 지금 길어져가지고 8년 차 된 것 같아요.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도 방향을 선회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받고 있는 월세가 나는 평생 이 월세로 먹고 놀아야지 개념이 아니고 당분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월세 덕분에 마련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선생님도 머리를 잘 쓰셔가지고 육아휴직을 받으면서 선생님이 좀 하고 싶으신 일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는 옛날에 부동산 일할 때 되게 재밌었어요. 돈도 직장보다는 많이 벌었고. 그래서 나중에 진짜 할 일이 없으면 부동산 차려야지 이런 생각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뭐 했던 일 중에는 제일 잘 그나마. 그런 느낌. 아니 근데 저는 그거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지금 하는 일이 글을 쓴다, 책도 조금씩 쓰고 있고 수업도 하고 있고 이렇게 유튜버로 활동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일들이 다 내가 진짜 이상적으로 하고 싶었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여러 가지 중에
예전에 다녔던 회사 일보다는 이게 나는 마음에 들더라고. 아, 이상적이라기보다 조금 더 낫다, 조금 더 가깝다 그런 느낌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거는 분명히 월세가 있어서 저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 선생님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게 월세가 그래도 한 122만 원의 순소득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육아휴직 기간 동안 찔러볼 수 있지는 않을까. 그래도 저번에는 한번 떨어졌는데 근데 이번에 1차 쉽지 않은 시험인데. 그렇죠. 그때도 1차만 붙고 2차 때 떨어져서 아, 그랬구나. 2년 하던 게 무산돼서 안 했던 건데. 그러면 더 하기 싫을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이번엔 또 1차 붙었으니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또 못할 건 아니에요. 뭐 전 자격이 없는 사람이어서 네. 말하기엔 좀 가볍긴 한데 쉬운 시험은 아니지만 또 못할 것도 아니지 않나. 할 수 있죠. 지금 뭐 해야죠 이제는. 아, 그렇죠. 7개월에 매출 235만 원에 순월세 122만 원 만든 사람이면 편하게 할 수 있을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하다가 전세에서 고가 월세, 새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월세가 커지긴 했지만 순월세로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삶의 질도 당연히 새 아파트고 또 어린이집도 좀 큰 어린이집이면은 그 막혔을 때 좀 놓이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것만 하면 또 와이프 직장 다니는데 무리가 없어요. 좀 늦어도 봐주니까. 저녁까지 제일 먹여주고. 저녁을 줘? 신청하면 저녁을 줘요. 그런 어린이집도 있구나. 그것만 하면 와이프 직장 계속 다니는데 문제가 없겠다 하고 갔죠. 그게 더 낫죠. 네. 애기 편한 거보다 아내의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이 남편의 첫 번째라고 나도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전 아파트 전세 살 때랑 지금 월세 사는 거랑 월 비용이 거의 비슷해요. 생각해보면. 거기서는 이제 보증금 제 돈 1억이 들어갔고 매월 60을 냈잖아요. 지금은 5천 들어갔고 170을 내지만 5천 플러스 경매로 5천 그러네. 5천 똑같이 1억 정도 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네. 근데 120 플러스가 됐으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해요. 170 내고 있지만 50만 원 내는 것 같은 느낌. 그러네. 네. 근데 삶의 질은 더 좋아졌죠.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방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아팡 똑같습니다. 아, 어쨌든 새 아파트니까 더 삶의 질은 좋아지지 않았을까. 월세는 뭐 더 만들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 투자의 매력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집 컨디션도 좋아지고 삶의 균형은 잘 맞는데 이대로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고 경매, 월세 만들었던 경험을 앞으로 똑같이만 반복하면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내 삶이 나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나는 우리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그 계산이 돼요. 내가 매월 얼마 저축하면 4개만 낙찰 받아서 그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하다 보면 40살에는 월세 얼마 받겠구나 이런 맞아. 그 계산이 생각보다 선생님한테만 그런 거라기보다 저도 그랬고요. 교육생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하는 분들을 보면요. 보통 그 계산보다 빨리 돼요. 선생님도 그래도 7개월에 요 정도면 선생님 계획했던 거랑 어때요? 빠른 느리죠. 거? 많이 그냥. 느리죠. 알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올해 안에 열체를 하려고 했는데 어. 회사랑 시험 때문에 4개월을 쉬어버렸어. 일단 스탑 된 상태에서 다시 하려고 하는 거죠. 3월까지는 월세 300만 원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요 정도 한 번 더 하면은 300만 원 만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 7개월 동안 했던 사례를 전체 수익률이 한 20% 중반대 된다고 하셨으니까 세부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이건 제가 되게 기억이 잘 나거든요. 왜 잘 나냐면 수업 받을 때 받았거든요. 그것도 그랬고 그쪽 지나갈 때 현장 수업할 때 분홍색 집이잖아요. 최근에 수업할 때도 현장 수업 가면요. 단지가 나름 크잖아. 크죠. 한 5개인가 있잖아. 못생긴 애들. 언덕에. 검은 물 저절로 흐르고 있는 거. 저 집도 저 가격에 받았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 얘기를 해줬거든요. 선생님 있어서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도 그 교육생분이 그래도 머리를 잘 쓰신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많이 나서, 그래서 1번 물건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낙찰을 받은 건데 낙찰은 얼마에 받았어요? 64% 플러스 100만 원. 최저가도 최저가에서 100만 원 더 썼어요. 잘 후려쳤네. 네. 그래서 금액이 얼마였어? 1억 3,800. 1억 3,800. 그래서 이것도 평수가 되게 컸잖아요. 18평. 18평이었고 숨겨져 있는 공간이 또 되게 큰 거 아니야? 그거는 베란다가 그게 되게 넓은 애였죠. 3,4평 됐는데 길쭉한데 베란다가 위에 막 가려놨죠. 이 1억 3,800의 낙찰을 받아서 그럼 이거는 대출을 얼마 받았어요? 대출 80%. 80%? 1억 한 1,000 얼마 받? 1억 한 1,000 얼마 받았죠. 초반. 80% 대출을 받은 거고, 실례가 안 되면 여기는 월세를 얼마 받은 거야? 95만 원.
천에? 네. 천에? 95만 원. 아, 나 사람들한테 90이라고 했는데 95였구나. 2천에 90 받으려고 했는데 네. 2천에 90이랑 1000에 95랑 같은 비율의 월세인 거니까. 근데 선생님은 월급 연체 상황이니까 네. 5만 원이라도 사실 더 받는 게 그렇죠. 이제 그때는 초반부여서 그래도 투자금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 보증금을 덜 받아도 되는 상황이어서 월세를 더 받았죠. 잘했어요. 나는 요새 이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월세 대비 보증금이 뭐 어떤 관점에서는 좀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비율이면 혹시 뭐 한두 달 연체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부담스러운 선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한 절반은 남겠네, 얘도. 원리금이 40만 원 후반대예요. 그럼 50만 원 그냥 빠진다고 하면 네. 40 얼마 남겠네. 그래도 원금까지 같이 내면서 이 정도면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빈집이었죠,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문을 따야 되나. 맞아요. 문을 따긴 땄죠. 빈집이어가지고 거의 2년 동안 빈집이요. 문 따고 들어갔더니 짐은 없었잖아요, 그때. 짐이 없었죠. 근데 이제 임장 갔을 땐가 밑에 집에서 물이 샌다고 그게 붙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입찰을 안 하신 것 같고 작가님한테 한번 여쭤봤을 거예요. 네, 괜찮은 것 같다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네 하고 입찰했죠. 밑에 층에서 네. 선생님 낙찰받은 물건에 과거 예전에 네. 메모가 있었던 거네. 네. 근데- 그거 붙어 있으면 입찰하기 그렇죠, 되게 그렇죠. 무섭거든. 근데 선생님은 요 정도는 그래도 해볼만 하겠다. 하자. 그리고 첫 번째 거를 빨리 시행착오를 겪어야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빨리 한다. 이 생각으로 그냥 좀 손해보더라도 하자 했죠. 근데 아직까지 뭐 물 샌다는 연락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게 네. 불편한 메모가 사람들이 꺼릴 것 같은 네. 메모 덕분에 싸게 받은 맞아요.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벌어지면 돈이 좀 들어도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뛰어들었는데 그래도 한 7개월 지났는데 연락은 연락이 없다. 없어요. 다행이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 누수가 특히 빗물 누수 같은 경우 외벽에서 들어온 누수 같은 경우는 교육생분들도 명도하고 나서 집 어디 수리할까 하면 천장에 시커멓게 돼 있으면 이게 보통 빗물이 들어온 거니까 그걸 보자마자 바로 방수 사장님 불러가지고 처리를 해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본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이게 지나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건물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누수 자국이 있어도 일단 도배해놓고 기다려서 또 비가 왔을 때 혹시 젖나 아니면 빈집이니까 중간에 해결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해결이 안 돼도 시간이 지나면 물이 어디서 스며들어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물길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이 경우 같아요. 제가 생각. 그게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네. 있어. 네. 공실이었던 사이에 사시는 분들이 모아가지고 옥상 방수를 해놨더라고요. 그 뒤로 아마 컴플레인이 없었던 맞네. 그때 맞아요. 옥상 방수가 네, 돼 있었어요. 있어서 네. 이게 모른다. 근데 선생님 혹시 누수가 나와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으니까 굉장히 선방한 투자가 아닌가. 선방했죠. 첫 번째에서 임대 금방 나간 거 아니야 그래도? 잔금하고 일주일 만에 계약했고 한 달 안 돼서 입주했어요. 선생님도 처음부터 여러 개 입찰한 게 아니고 여기서 경험을 해보고 이게 진짜 생각했던 대로 되는구나를 느끼니까 이제 2번 물건을 공략을 했는데 1번에서 2번 그 사이에 폐차를 좀 많이 했나 봐요. 많았죠. 그게 3월이었으니까 3달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물건을 낙찰 받았으니까. 근데 2, 3번을 비슷한 시기에 낙찰을 받은 게 3달 뒤면은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선생님의 입찰 횟수가 그래도 매주 2, 3회 갔으니까 매주 2, 3회? 네. 열심히 갔고 그게 많이 쌓이니까 조급함 플러스 내가 지금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끔 좀 오해하는 게 이미 많으니까 뭐 조급해지겠어 라고 혹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래요. 계속 떨어지면 약간 내가 기회비용을 많이 네. 날렸다라는 생각도 들 거잖아요, 당연히. 저도 맨날 최저가만 쓰니까 법원 가면 인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제키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야, 입찰장 가면. 근데 가면 맨날 꼴등하니까 약간 선생님보다 하나 나는 더 있는 게 좀 창피하다 이런 느낌까지도 좀 있는데 꿋꿋하게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난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마음이 저도 약간 약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도 초반에 그렇게 또 폐차를 일주일에 2, 3회 말이 쉽지 회사 안 다니는 주부님들도 그렇게 가기 쉽지 않거든요. 힘들고 특히나 물건 많은 날에는 진짜 힘들어요. 2시 넘어서 끝나니까 사람도 꽉 차 있지. 또 빨리 진행 안 하시고 다 불러주고 이러면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꿋꿋하게 가다가 3개월 만에 2번, 3번은 또 비슷하게 한 일주일 차이로 낙찰을 받았나 봐요. 그럼 우선 2번 물건은 아까 말씀하신 게 파주의 파주역 근처? 네. 파주니까 좀 세빌라일 것 같아요. 세빌라고 투룸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이게 선생님의 주력의 물건이 아니었고 네. 가는 김에 입찰하는 물건이었는데 가는 김에 하나 하면 좀 아쉬우니까 확률을 좀 높이자 해서 간 김에 그냥 최저가를 하나 넣어보자 뭐 이런 마음 네. 했는데 주력이 된 게 아니고 간 김에 된 맞아. 얘가 못생긴 애가 네. 제가 잘 보진 않았지만 약간 못생긴 애가 아닐까 해서 얘 낙찰을 얼마에 받았어 그러면? 7,800. 7,800 네. 낙찰 받은 거고 얘도 대출은 그래 잘 받았어요? 네, 80% 받았죠. 80% 대출 받은 거고 파주의 투룸은 월세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 제게 1,000에 50이에요. 1000에 50이랑 500에 60 이게 딱 시세 아니야? 500에 55. 55? 근데 또 보증금을 가능한 많이 받고 싶어서 1,000으로 딱 해서 했죠. 그럼 1000에 50 하면은 이것도 80% 받고 1000에 50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00만 원 중반 정도 투자금 들었겠네. 그거에 요거 1,200 들었어요. 1200. 아, 1000만 원 초반 들었네. 네. 한 1000만 원 초반 들어서 얘는 사업자 대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한 20 얼마 나가겠네. 이자가. 24만 원 나가니까 그럼 얘도 반 남네. 26만 원 남아요. 아, 그래도 선생님 수익금 비율이 좋다. 그래도 나름 계산해서 가서 아, 그렇지. 우리 막무가내로 하는 건 아니니까. 계산해서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는 남아야지 월세 받는 맛이 있더라고. 네. 근데 이게 3명 입찰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분이 최저가 쓰셨고 저는 그냥 폐차를 많이 했으니까. 피폐했던 상태라 수익률 이 정도 이상이면 입찰해보자. 최저가보다 1,000만 원 더 썼어요. 2등이랑 1,000만 원 차이 났는데도 네. 수익률 26%니까 후회되는 투자는 아니죠. 그래도. 나도 오래 했다고 폐차를 많이 하니까 그 마음이 되게 공감이 돼요. 근데 나는 항상 또 교육생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를 또 되게 많이 들어요. 폐차를 많이 하면은 보통 올라가요. 네. 그때쯤에 또 낙찰이 되는데 그때 또 단독이야. 뭐 이런 얘기를 나는 많이 들어요. 자꾸 노력을 또 하는 거야. 이 두 개의 마음 중이야. 네. 나도 폐차를 많이 하니까 낙찰 받고 싶은 마음과 싸게 사고 싶은 욕심이 또 있잖아요. 자꾸 중간점을 너무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가 않죠.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한 네. 번씩 그렇게 쓰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근데 2등 가격이 항상 생각이 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지금은 신경도 안 써요. 맞아요. 그래도 26%라면 훌륭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얘는 신축이니까 세입자만 한 번 들어오면 민원은 좀 작을 집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새 집이라고 했으니까 품도 별로 안 들었을 것 같고 거의 안 들었죠. 그럼 비용은 거의 안 들이고 잘 주워 먹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화동. 방화동의 원룸인 줄 알았는데 투룸. 그래서 방화동은 우리 주력 동네가 아니긴 하거든. 강서 쪽에 거의 강남에 가까운. 구청이 많이 없으니까 그쵸. 선생님도 그럼 얘도 깨끗한 집인가 보네? 깨끗해요. 신축된 지 10년 미만. 그래서 얘는 낙찰을 얼마에 받았어? 얘도 64%에서 100만 원 더 썼죠. 그래도 이 방화동을 64%로 낙찰받기 쉬운 건 아닌데 이것도 되게 잘 받은 거잖아. 잘 받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어. 1억 3,400. 1억 3,400. 네. 대출은 80% 정도 받은 네. 거야? 1억 700. 80% 받았어요. 80% 받아서 그러면 1억 700 받았으면 원금 이자 하면은 원래는 48, 9만 원인데 네. 지금 1년은 거치기가 아니라 지금 40만 원 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원금까지 낸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한 49만 원대. 한 50만 원 돈 네. 그냥 원금 이자 나간다고 생각해도 월세 얼마 받았는지 물어봐도 돼요? 지금 2,000에 90. 2,000에 90 훌륭하다. 얘가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아이러니하게 32%. 지역적으로는 서울도 그런데 화곡동은 그래도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 케이스인데 방화동은 사례가 많지 않거든. 근데 이 안에서 2,000에 90이면 잘 받았다. 투룸인데 그 정도면. 근데 그만큼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까 선생님 거주하는 그 새 아파트가 5,000에 170을 거주하는 건데 우리 이미지로 봤을 때는 아파트에 170 아예 좀 비싸 보이긴 하는데 수공은 좀 되거든. 집값이 그만큼 비싸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빌라 그리고 조그만 전용 면적이 10평 초반. 한 10평밖에 안 되는데 딱 10평 정도. 예. 한 10평에 아무리 새 거라고 하더라도 2,000에 90이면 투룸인데 잘 받았죠. 그쵸? 문의도 많았어요 되게.
그러니까 월세를 받으면서 생각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반대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5천에 170 내는 거는 그래도 생활 환경이 쾌적한 편이니까 요 정도 집 가격 대비 수국이 가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월세는 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보증금이 좀 작은 네, 편이잖아요. 맞아요. 새 아파트에서 5천 내주는 집주인이 저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도 집주인 이해관계 잘 맞아서 흔치 않은 매물이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새 아파트 그래도 경기도의 핵심 지역이잖아 선생님 사는 데가. 네. 아무리 서울이라고 해도 그 비행기 옆에 다니고 하는 동네인데 10평을 2천에 90 받으면 아니 우리야 기분 좋은데 내가 세입자라면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 아닌가? 그 정도 가격대면은 혼자서 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세입자 같은 경우는 2명이 살거든요. 젊은 분이야? 네, 둘이서 나눠내는 느낌? 30대 초반. 그러면 조금 더 마음이 놓인다는 생각이 네. 드네. 너무 젊으면 오히려 불편할 텐데 그러네요. 반반씩 내면은 월세 밀릴 거에 대한 걱정은 또 보증금이 많으니까 뭐 밀려도 뭐 그렇지. 네. 그럼 이렇게 3개 받고 총 235만 원에서 순월세는 122만 원을 만들었는데 여기 월세 받고 있으면서 그렇게 오래된 기간은 아니지만 뭐 월세 밀리거나 그런 거는 네, 지금까지는 매월 날짜 되면 잘 넣어주세요. 그리고 방화동이 그 네. 방수 문제가 좀 있어요. 그 어디서 새는지 원인은 모르는데 저도 방수 먼저 하지 않고 일단 도배를 다 했어요. 그럼 명도하고 나서 네. 좀 하자가 보이긴 했어? 살짝 있었어요. 창가 쪽에 물 샌 자국이 있었어요. 크게 심하지는 않았나 봐요. 심하지는 않았는데 기존 세입자분 명도하고 새 세입자분이 잔금하고 일주일인가 뒤에 바로 들어왔거든요. 금방 왔네. 네. 입주하는 날 물폭탄이 서울에 내린 거예요. 비가 많이 왔구나. 네. 입주하는 날 전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 거죠. 실내 공간이 아닌 발코니, 실내, 거실. 실내? 거실. 거실에? 불편했겠네. 원인이 기존에는 이제 거실에 큰 샤시가 있는데 거기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제가 실리콘으로 막고 옥상에서도 제가 방수 실리콘으로 작업을 좀 했어요. 근데 기존에 새던 게 거실로 떨어지는 걸로 바뀐 거죠. 물길이 틀어졌네. 차라리 그쪽에 떨어지는 게 날 낫죠. 수도 있는데. 그 다행히 임차인분이 난리치는 분은 아니라서 예민한 분은 제가 아니었구나. 쿠팡으로 물 바구니랑 물수건 좀 사시라고 5만 원인가 보내드리고 방수업체 빨리 알아봐서 처리해드리겠다 한 다음에 프로의 냄새가 난다 역시. 그건 아니고 그거 보내드리고 화를 가라앉히고 내가 전문가 바로 불러드리겠다. 그리고 또 방수업체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일회성에 20만 원짜리가 있었고 괜찮다 그것도. 2년 AS. AS 해주는데 40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그 두 번째 걸 했죠. 그분들이 아마 지금 3-4번 왔을 거예요. 본전 뽑았네. 물 새는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한데 여전히 조금은 적고 있어요, 벽지가. 그래서 사는데 뭐 지장이 전혀 없어서. 중요한 거는 누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네, 이제 거실에는 안 떨어진다. 그러면 점점 잡혀가고 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월세는 늘어가고 있다. 네.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뭐 방수가 이제 그렇게 무서운 느낌도 아니고 처리하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맞아. 선생님 아까 뭐 내가 실리콘도 쏘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못하다 보니까 어차피 내가 할 것도 아닌데 사람만 쏘서 하는 거니까. 처음엔 돈 아끼려고 옥상 다 돌아다니면서 다 선생님이 쓰고 쌌어? 네, 좀? 창가도 하고 했는데도 안 잡혀서 그렇게 된 거죠. 실리콘 쏘는 거 마감을 깔끔하게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보이는 곳이니까. 뭐 실내 안에다가 쏘는 것도 아니고. 만만하다고 생각해서 했던 작업들이 과거에 저도 되게 많았는데 결국에 그게 노동시간 대비 효과가 그렇게 좋지 못하는 걸 저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 둘씩 내려놓다가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손도 안 되는. 근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손은 안 되지만 어떤 하자에서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를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그 사람들을 쓰지 못한 큰 이유가 저는 더 뭐였냐고 생각하냐면 시장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일회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만 원 그리고 뭐 2년 AS 해주는데 40만 원이면 AS 해주는 거 부르는 게 훨씬 시간하고 돈이 더 적게 드는구나를 느끼게 된 것 같아. 이거 하면서 그 40만 원짜리는 나도 좀 소개 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예전에 나 혼자 했는데 이제 동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물어볼 사람도 저는 많아요. 좋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맞아. 서울에 비가 되게 많이 올 때는 되게 그렇죠. 긴장되죠. 첫 번째 거 했으면 매번 20만 원 들어갈 거를 마음 편하더라고요. 같은 사람인데 그 옵션이 있는 거야? 아니면 다른 업체? 완전 다른 거.
그렇게 시행착오를 경험을 하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4번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4번 물건을 입찰하는데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고 했으니까 투자금은 그래도 좀 확보가 돼 있는 거고, 네. 이제 어디를 해야 되나?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주택은 지금 서울, 수도권 다 공식적으로 되는 거야, 이건. 네. 근데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이 대출 상담사분들의 성향이 좀 있는 게, 물어봤을 때 아마 그 사람들이 잘못되고 일부러 거짓 정보를 줬다, 그 개념은 당연히 아니에요. 아마 법무사든 아니면 상담사든 자기네가 거래하는 데서 비주택을 취급하는 은행들의 자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그냥 문을 닫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은행이, 그리고 상담사가 그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알아보면 해주는 데가 있어. 그거를 또 선생님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입찰하기 전에 그 상담사한테 물어볼 때랑 또 낙찰받고 물어볼 때 조금 더 편하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는 확인하고 입찰해야지. 우리는 마음이 놓이다 보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분들한테 물어보는데 그게 또 수두룩하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확인하기는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어서 선생님은 안 나온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좀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교육생분이 실제로 낙찰받고 대출을 받은 거를 저도 눈으로 본 거니까 그거를 선생님한테 이렇게 또 전달할 수 네. 있지 않을까. 특히 비주택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요새 이해관계가 주택이 한 칸 더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대출이 되는 비주택은 영향이 없어야 되거든요. 주택은 이해가 돼. 대출이 표면상으로 안 나오니까. 근데 비주택은 규제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같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관심도 자체가 줄었어요. 그래서 묘찰이 좀 많이 되면은 우리가 쓴 가격의 80% 받을 수 있다. 비주택의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도 있잖아. 오피스텔도 똑같이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건 사업자 대출이니까 이자만 하면 되고. 사람들이 대출 규제가 되면 위축이 되니까 대출 없이 작은 물건 하는 경향이 이해가 돼요, 당연히. 그것도 수익률이 나쁘다라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집이 낡으면 손이 많이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거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 차라리 아싸리 큰 거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 부동산 월세를 늘려가는 게, 우리가 이 월세업을 주업으로 간다기보다는 주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도구로서 나는 네.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이 집들이 자꾸 비가 많이 올 때 연락이 오거나 민원이 많으면은 내 주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좀 편안한 물건을 하는 데는 오히려 이 조건에 있는 물건들이 더 잘 맞는 느낌도 들어요. 네. 네, 선생님이 할 때는, 선생님도 이제 아기 태어나고 하면은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질 건데 뭐. 첫 번째 물건 진짜 많이 갔어요. 청소하고 뭐 갈고 이런 거 다 아. 해가지고 욕실에 있는 것까지 철거 다 하고 다 했거든요. 욕실 철거는 뭐예요? 변기 떼고 세면대 떼고. 변기도 뗐어? 그거 할 줄 알아요 원래? 그건 알아요.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람 불러서 그게 나는 또 중요한 것 같아. 이거 해봐야 돼. 해보니까 해봐야지 이거는 사람 맡겨야 되는구나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 내가 1시간 썼을 때 돈의 효율 이런 걸 떠나서 그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다라고 저도 결론을 내리니까, 근데 그 결론을 내린 것도 저도 해봤으니까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맞아요.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해보니까 더 해야겠구나 보다 수리에 관해서는 이거는 사람을 쓰는 게 훨씬 더 길게 봤을 때 낫구나. 그렇게 한번 해보면 사람 불러서 돈 쓰는 게 별로 아깝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내가 안 해보고 사람을 부르면 특히 그런 네. 분들은 거의 인건비를 갖고 가는 거죠. 특히 방수 같은 경우는 뭐 실리콘 그거 하나에 얼마 하겠어, 몇천 원일 건데. 날도둑 놈들 이런 이미지도 저도 처음에 있었는데, 내가 해보면 돈값을 하는구나. 맞아요. 그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그거를 또 선생님이 세계를 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또 드네요. 그래서 4개째부터는 어느 정도 시행착오 겪었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선생님은 알아서 잘 하실 분이라고 생각이 되게 들어요. 오피스텔 가지고 계세요? 없어요, 전.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질문도 저는 많이 받아요. 대출이 편하게 지금 나올 수 있는 거는 비주택인데, 그 비주택 중에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이잖아요. 당연히 수업하면서 오피스텔도 권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랑 이해관계가 되게 좋은 물건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질문을 받는 거죠. 43개 중에 오피스텔이 있냐? 근데 없거든요. 그러면 나는 오피스텔 하라 그러고 지는 안 했어?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작잖아요. 그래서 월세는 받는 거는 수월한데, 길게 봤을 때 나중에 개발 혹시 그런 요소 때문에 물어본 건가? 아니요. 궁금했어요.
가지고 계시죠? 저는 대지집은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래 갖고 있으면 향후에 개발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나는 개발 대지집은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월세가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오피스텔을 낙찰을 못 받은 것 뿐인 거지 입찰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오늘도 고민을 하다가 입찰을 가려고 했던 게 경기도에 선생님 동네 옆에 오피스텔이 14개인가 나왔어요. 49%에. 되게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만 원 이상 받거든? 네. 몇 평인데요? 방 3개짜리. 방 3개짜리. 무조건 100만 원 받죠. 엘리베이터도 있고. 근데 걸려있는 게 1억 5천에서 1억 9천 정도에 걸려 있었어요. 평형마다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 그래서 1억 5천짜리는 답이 나오거든. 1억 9천짜리는 괜찮은데 아까운 거고. 그렇죠. 경기도에선 나름대로 핵심 지역이니까 고민하다가 안 갔거든요. 근데 몇 명이 주워 먹었더라고. 12개가 됐더라고. 아까 선생님 오기 전에 보니까. 근데 2개는 그러고 흘렸어. 34%야. 그럼 매물들이 많아서 나도 오늘 오피스텔을 원래 가려고 했었던 거고 당연히 우리한테는 난 되게 이해관계는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네, 그 저도 빌라가 돼도 오피스도 같이 하려고요. 일단 한두 개 해보려고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고 저는 규제 지역의 주택을 요새 하고 있어요. 그거는 나도 수업할 때 필요하니까 내가 해봐야지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찾고 있으니까 물어보면 돼요, 저한테. 요새 새로 찾은 거 있냐? 나는 물어봐야 답변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옛날 과거 몇 년 전 교육생분들한테 다 이렇게 대출이 요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를 나는 알려주는 단톡방이나 창구를 좀 일부러 안 만들었어요. 왜요? 그러면 내 고정적인 일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해관계가 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한 8년 정도 했으니까 그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 근데 열심히 안 하는데 이런 정보를 주면은 별로 필요 없는 정보예요. 그냥 이런 게 있네 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은 하려고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분들은 할 의욕이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또 찾아온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보를 들으면 되게 값진 정보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또 되게 고마운 사람이 되지 내가. 맞아요. 아 필요 없는 사람한테 주면 저 왜 자꾸 나한테 말 거는 거야? 할 수도 있거든. 이건 뭐 모르지만. 지금 네. 저는 서울도 좋은데 인천 지금 위주로 낙찰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인천이 낙찰가도 낮고 월세도 잘 받는 것 같더라고요. 부평 이쪽이나. 부평 그쪽은 방 3개짜리는 한 100만 원 넘어요.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럼요. 거기도 큰 오피스텔 되게 많잖아요. 네, 오피스텔도 오피스텔인데 저도 나중에 1, 20년 뒤에 재개발 한두 개쯤 되는 걸 기대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지역이 인천이 제일 나은 것 같아서요. 인천은 개발하고 월세를 동시에 갖고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도권 지역이라고 나도 생각이 좀 들어서 인천도 서울에 뒤지지 않을 만큼 재개발이 많잖아요. 오피스텔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하면 원룸형 오피스텔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오피스텔은 원룸형보다는 방 3개짜리 아파텔 그리고 약간 아파텔이라고 하면 좀 고급스러워 보니까 우리는 빌라텔? 월세 받긴 좋으니까 그래서 꼭 인천만 보기보다는 평택 이런 데도 많아요. 빌라처럼 생겼는데 오피스텔 용도인 거 서울에도 조금씩 섞여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빌라 하는 거보다는 개수는 많이 작긴 하죠. 그리고 선생님 또 비주택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수업 시간에 비주택에 대해서 저는 좋은 쪽으로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좋다고 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으니까 선생님은. 위반도 하는 사람인데 뭐. 위반 그쵸?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거야. 근데 그것도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 괜찮다고 해도 못 봐요. 근데 또 요새 양성화 얘기 나오잖아. 그래서 나는 오히려 양성화 안 해줬으면 좋겠어. 왜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오히려 좀 불편해. 안 해줘도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오늘 과거 7개월 동안 낙찰받은 물건 공개해 주시고 투자 경험, 삶의 노하우와 지혜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비주택이랑 된다고 들어서 너무 값진 수확입니다. 저는 아예 너무 덩치 작으면 안 되고 네, 그 대출액이 한 6, 7천 넘으면 5천 넘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건 다 사업자고 그건 낙찰받고 내도 되고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공시지가 1억 넘으면 주택 수마다 올라가잖아요. 3주택부터. 근데 저는 1억 이상 것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면제되죠. 그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하고 2달 내로 해야 돼. 2달 내로. 그래서 주택이 총 지금 몇 개지? 3개.
3개 중에 공시가격이 다 1억 넘는 거죠. 아니요, 파주는 안 넘고 서울 2개는 넘을 거예요. 그러면 1억 초과는 2개니까 지금 만약에 인천을 한다라고 하면 세 번째 주택이니까 네. 비규제를 하면요, 세 번째가 8%예요. 8%를 내. 공시지가 1억 넘으면 1억 넘는 것만 내고, 그리고 2달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취득세를 중과 배제가 아니고 전 취득세 요율로 해주는 거야. 이때 1을 냈잖아. 그래서 얘도 7을 환급해줘요. 아, 다행이네. 저도 방안은 와이프 명의로 받은 거예요. 세대니까 어쨌든 주택 수는 뭐 동일해요. 그죠, 그죠. 오히려 아까 그 조건에 맞는 거는 공시가격 1억이 무조건 넘을 거야. 넘을 것 같아요. 오피스텔은 어차피 무조건 4.6이잖아요. 집에 가서 정리를 해봐야 하다가 또 막히는 거 있으면 물어봐요. 네. 꼭 지방 갈 필요가 없어. 이 대출도 비규제는 괜찮겠지 뭐. 항상 편법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니까 최근에 어떻게 되는지 또 몰라요. 더 열릴 수도 있고 더 닫힐 수도 있는데, 선생님도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계속 바뀌니까.